계몽과 구망의 이중 변주. 그러니까 계몽하면서 구망이라면 나라를 구하는 거고, 뭘 계몽하느냐? 나라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알고 깨우쳐서 나라를 구하자. 그게 오사운동의 원인이고,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주요 사건이 되고 내용이 되고, 결국은 뭐냐면 전통에 대해서, 전통, 타도 공자점, 이렇게 공가점 돼 있는데 공자집을 쳐부숴 버리자. 그래서 오사운동의 원인은 산동을 뺏어간 일본을 무찌르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본한테 이렇게 지고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것은 전통 때문에 그렇다. 전통을 왜 그러냐? 전통을 깨부시지 않으면 원세계 같은 사람, 웬스카이 같은 사람이 또 나온다. 그래서 그 전통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두 번에 있던 천안문의 시위, 1919년 5월 4일에 있는 시위, 오사운동, 그 다음에 1989년 6월 4일에 있었던 시위, 그것을 천안문 사태라기도 하기도 하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이 외쳐요. 뭘 외치냐? 신의 혁명이 무너지고 왕조 정치가 무너졌는데, 신의 혁명이 성공하고 왕조 정치가 무너졌는데, 이 일이 결국은 군벌들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웬스카이라는 군벌한테. 그리고 그분이 죽어도 그 밑에 있던 장수들이 중국 전역을 장악하고, 그래서 무술변법이든 양무운동이든 신의 혁명이든 죽 써서 우리 뭐 한국말로 개존이라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운동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문화 운동을 해야 된다. 문화 운동. 그 문화 운동이 뭐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자. 이것이 새 시대 새 국가의 개념 이념으로 중국 지식인들 가운데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벌의 탄압 속에서 극심한 좌절감에 빠졌던 중국 지식인들이 나이 먹은 사람 빼고 젊은 학생들한테 이 새로운 사상을 심겨주자라고 해서 북경대 교수들을 위주로 해서 대학생들을 열심히, 우리 80년도 이야기를 하면 의식화 교육을 시킨 거죠. 교수들이 학생들을. 그래서 그 학생들의 외침이 터져나오는데, 어떤 배경 가운데 터져나오느냐? 군벌들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을 때, 군벌은 누구냐? 이 웬스카이, 옆에 모자 쓰고 있는 양반이고, 중산복이라 그러잖아요. 중산포라 그러는데, 왜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중산복이라 그러냐면, 이孫중산이 입기 시작한 거예요.孫중산. 그래서孫중산, 중산포라 그래요, 이 옷을. 그래서 여기 밑에 글자를 보면 1925년 때 중국 대륙의 군벌들의 그 세력 균형, 이렇게 세력으로 나와 있는데, 봐보세요. 전국을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패거리로. 그래서 이 웬스카이가 죽은 다음에 지계파, 주의계파라 그래가지고 경기도, 곧 천진 이주로 해서 화북성을 중심으로 한 주의계파가 권력을 잡았는데, 거기에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딴치루이예요. 그래서 이분과 웬스카이가 중국의 이 암울한 세월을 잊게 한 장본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사운동이 터져 나온 거예요. 교수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의식화된 학생들이, 계몽에 개명된 학생들이 중국의 실정을 파악한 거예요.
어떻게 봐가냐? 과거에 몇 년, 2년 전에 러시아 혁명을 이루어서, 오, 일본한테 비록 러시아가 졌지만 왕조 정치를 무너뜨리고 마르크스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볼셰비키 혁명을 10월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모스크바 광장에서 일으켜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그 2년 전이었고, 그런데 가까이의 조선에서 2달 전에, 그건 2년 전이었고 이게 이제 2달 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3.1 독립운동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가 요즘도 참 사스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명하게 됐는데 3.1 운동은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는 다 망했어요. 한일 합방이 돼버렸어. 그리고 나라가 다 해체돼 버렸어.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조선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총칼도 없어요. 태극기를 들고 일제에 항거했다는 것은 중국 지식인들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인 거예요. 아니, 저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가 진 일본한테 맨주먹으로 태극기만 들고 운동을 일으키다니. 여기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식인들이 일으키는 게 반제국, 반봉건주의 혁명이 이 오사운동이에요. 구호가 산동 21개조를 우리에게 요구했는데 웬스카이가 사인했는데 우리는 거부한다. 취소해달라. 청도를 돌려달라. 매국노를 쳐버려라. 그래서 산동, 저기 우리 황해도 건너편에 있는 그 동그랗게 윗사진에 산동반도. 그 다음에 그 산동반도 가운데서 밑에 쪽에 짜오저우안, 이게 지금의 청도. 여기를 해군 기지로 가지고 있는 독일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을 틈타서 독일이 점령했던 것을 일본이 점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합법화하기 위해서 21개 조항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21개 조항을 이제 중국한테는 다 끝났으니까 전번에 요동반도를 러시아의 간섭으로 뺏겼잖아요. 반환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산동반도는 열강의 합법화를 얻기 위해서 파리에서 열리는 광화 조약에 일본과 중국이 가서 외교전을 펼치는 거예요. 외교전을 펼칠 때 중국과 일본이 각각 자기들이 합당한 이유를 대죠. 그런데 중국은 그 합당한 이유를 댈 때 이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 무슨 약점? 원세계가 산동반도를 일본한테 넘겨주는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세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실권을 장악한 이 주의파 장수인 딴치루이가 미지근한 태도를 백성들한테 보여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 군벌, 자기 세력을,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왜 원세계는 5천만 엔화를 받았고 원세계 이 딴치루이는 2천만 양, 3천만 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하고 계약해 놓은 걸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중국 백성들은 넘어갈 수가 없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회의에 중국 선수들, 일본 선수들이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서 활약한 사람들이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 대표단을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국 대표단은 60명이 갔어요. 그리고 일본 대표단은 68명이 갔는데 중국 대표단은 우리는
1917년에 참전함으로 독일의 모든 조약이 폐지됐다.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본은 1915년대에 여기서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16년에 15년에 이미 사인을 했고, 근데 이제 정부 측에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거 해줄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이 제기한 반박문에는 정부의 비밀 협정이 공개되고 또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딴치 루이는 흔쾌히 동의했다. 왜냐? 2천만 엔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화회의 4월 있었던 강화회의에서는 연합국이 결국은 일본을 지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4월에.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중국에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전해지니까 어때요? 중국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노하는 이 일이 북경대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월 4일 날 천안문에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하고 13개 대학 3,000명이 천안문에 모여가지고 각국 외교사절들에게 항의 문서를 제출해요. 항의 문서를.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왜냐? 일요일날 이 계좌관이 문을 안 열어. 나를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흥분한 대학생들은 이 일을 조인한, 사인했던 찰루 린이라는 이 대표자에게 그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갈 때 누가 그걸 주도하냐면 떵중샤라는 청년이, 이 양반은 중국의 공상혁명가고 공산당 창립 초기 멤버예요. 이 양반이 앞장서서 그 집 가가지고 그 집을 불질러 버리고 거기 있었던 주일 중국 대사를 구타를 해요. 구타를. 그래서 결국은 오사운동의 주요 사건과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망한 주 이유가 뭐냐? 주 이유가 백성이 지식이 낮고 우매하게 있기 때문에 저 군인들이 설쳐도 우리가 막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이 깨우쳐지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 구망이란 말은 국가와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한다. 그래서 이 주요 사건이 뭐냐면 계몽하는 일, 곧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그럼 계몽을 뭘로 하느냐? 지식인들이 계몽을 하는데 지식인들은 가서 선전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같이 뛰는 것보다도 글을 써서 현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독수라는 초기 공산당 석이에요. 진독수가 북경대 교수였고 이분이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당시 중국 상황을 반성하기도 해요. 진독수가 뭐라 그래요? 보라, 이번에 조선인들의 행동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감히 대항하지 못해 주인의 자격을 포기해버리고 제3자로 물러났는가? 우리들은 중국 사람 말이죠. 우리들은 조선인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 진독수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걸 이제 책에다 써서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울분을 토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포들, 특히 중국 청년들을 격동시키고 분발시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야, 저기 조선도 하는데 중국은 그 당시 반식민지고 조선은 완전 식민지거든요. 그래서 오사운동이 이제 전개가 돼요. 전개가 되는데 천안문 광장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매국노 처단하자. 그러면 이 매국노 처단하자는 말이
뭐라고 내냐면 내추 고자이 그래요. 내추 내부에서는 국내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도둑놈을 처리하자. 그리고 와이정 고权, 와이정 고权, 와이정 고权이란 말은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권리를 찾자. 곧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자. 그래서 국내에서 매국노 처단, 외국에서 베르사유에 서명하지 않도록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걸 이루어내자. 그래서는 1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른 파리 광야에서 중국인들은 우리가 어쩌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다. 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윌슨이 거기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산동의 주권 회복, 산동에 있던 철도, 그 철도 가면 짜오지 디엘로라고 하는데 이 제남하고 청도로 오간 철로예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가져야지. 왜 저것들이 일본들이 갔느냐. 그래서 21개 조항을 파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서로 4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이준 열사도 가고 누구도 가고 그랬잖아요. 4개월 동안 열심히 사람을 만나면서 외교전을 펼쳤지만 그 펼쳐진 일에 중국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파리 회의가 일본 편을 들고 중국도 자료가 불리하게 되는 상태에서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의 이제 대학생들은 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5월 4일 날 하루 지나니까 이제 5월 5일부터는 대학생들은 체포되고 동맹 수업 거부.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이 대학생들 13개 대학 3,000명뿐만 아니라 이제 천진, 상해, 난징, 우한 등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 내용은 뭐냐면 민족 정신에 의해서 반군벌, 군벌이 있으니까 전원지 사인했으니까. 그리고 왜 일본이나 영국이나 불란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나가면서 타켓은 차츰차츰 어디로 가냐면 일본한테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산둥 문제로 엮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국산품 애용을 외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일본 제품 안 사기로 하다가 또 좀 시그러진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잘해야 돼.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6월 3일부터는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6월 3일부터 강압적인 시위 탄압을 인해서 대략 학생들이 1,000명이 체포당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동맹 휴학, 그 다음에 상인들은 장사 안 하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해요. 그래서 세계 그래서 3파 운동을 확산하고 상하이에서도 다양한 파업으로 시위를 지지하고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군벌 정부도 파리 강화회의 이 조인을 거부해요. 엄청난 효과를 이룬 거죠. 한 달간에 열심히 시위해가지고 이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제 보면 32명의 학생들이 처음 체포될 때 지금 이제 1,000명이 체포됐지만 처음 만났을 때 한 사람 집을 가가지고 불 질렀잖아요. 이 불 지르고 나가지고 학생들이 가만 보니까 그 사람 집을 가서 불 지르는 상태가 제일 밑에 있는 이 사진인데 학생들이 불 지르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짜올루린이라는 사람인데 일본하고 담판하고 사인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의 학생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제 일반 사회들에게도 잘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퍼져 있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 외교협회 회원인 린장민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산동 문제에 대해서 경보를 발표를 하는데 외교의 실패는 망국의 위기다. 그러면서 짜오르린의 집으로 가서 처단하자. 그때 가가지고 불지른 거예요. 그래서 주일 공사가 짱종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구타당하고 그래서 32명이 이때 체포된 거예요. 이때 이제 청정부는 군벌들은 학생들이 고관집을 침입하고 방해하는 것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를 폐쇄해버리자. 그리고 학교장도 파면해버리자. 이런 말이 그냥 군벌들 사이에서 뒤숭숭하게 나오니까 학생들은 이때부터 뭐 어떻게 하냐. 더 강력하게 나오고 대학 총장들도 모여서 경찰 총감하고 검사들하고도 모여가지고 학생 석방에 대해서 운동을 펴요. 협상을 해요. 그래서 7일 이제 6월 7일이 됐을 때 시운동 성격이 다시 커질 것 같으니까 정부는 또 강경책을 내놓고 또 교육부에서 이 차이웬페이 북경대 총장을 해임하려고 한다고 하는 낌새가 보이니까 학생들은 최 총장의 유임을 위해서 또 시위를 해요. 그 결과 이제는 같이 일본 상품, 국산품 애용 등등 반일 운동이 이제 제대로 뻗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6월 3일부터 학생들은 체포를 각오하고 이제 거리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일이 중국 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돼요. 시발점. 중국 사람들은 절대 앞장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자기 생명과 가정에 해가 될 것 같으면 거의 일에 타치를 안 해요. 그런데 오사운동은 나라가 너무 심각하게 위험하고 몇천 년 동안 내려온 봉건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는데 군벌들은 어때요? 산동을 포기하는 것을 흔쾌히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있고 이렇게 심각한 부패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때 알고는 이제는 반봉건, 반제국주의 성격을 띄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민족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학생들이 주도하고 학생들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학생들이 일으키는 시위가 노동계, 상공계로 확산을 하고 천진, 우한, 상해, 쿤밍 이런 데로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자발적인 운동으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사건이 중국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게 처음이에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어. 천안문 사태도 전국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동맹휴학과 일본 상품 배척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베이징 여론이나 또 여러 상황들이 학생들이 북경대 총장이 보니까 학생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활동으로 가니까 총장이 차이원페이가 사임계를 내고 북경을 떠나버렸어요. 물론 정부에서도 총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은 오갔지만
총장이 본인이 원래 떠났어.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총장이 군벌의 위협으로 떠났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맹 수업 거부를 하고 그 마침 참석했던 한 사람이 병이 악화돼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그 추도식에 학생 5천 명이 또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은 나온 김에 거리 연설과 전단 살포 또 시민들은 구국 시민단 나라를 구하는 10명의 단체 해가지고는 국산품 매용, 조약 거부, 조약 조인 거부, 매국노 징벌을 요구하면서 온 시내가 이제 시위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수업 복귀 명령을 하고 대일 운동을 탄압하고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쌈바 또 우정이라는데 세 가지. 쌈바 또 우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빠커, 빠스, 빠공 수업을 거부하고 시장을 철폐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상해부터 천진, 난징, 항커, 광저우, 윈난, 해룡장까지 점차적으로 연결되고 학생연합이 생기고 종교단체, 상공단체, 교육계, 여성 각각 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인 애국운동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이제는 상하이에서 본격적으로 해본 거예요. 유사 이래 전혀 없었던 투쟁이 수업 거부, 시정 철폐, 노동 투쟁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전국적으로 진행될 때 얼마나 군벌들은 힘들었겠어요.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투쟁을 해서는 상해 같은 학생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상계와 노동계와 연합투쟁을 하면서 근데 이 상인들한테 투쟁을 설득할 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일본 상품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상점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를 해요. 근데 이에 비해 공상인들,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호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노동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 빠꿈을,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참여를 해요. 왜냐? 그 당시 이 노동자, 공장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일본 기업체에 근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본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많이 진출해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천 명을 고용한 이 기업이 많았는데 여기서 부두 노동자, 털도 노동자, 인쇄공, 직물공장 노동자, 일본 자본으로 운영되는 각 노동자 수천 명, 수도사업소 노동자, 전기회사, 담배공장, 청소노동자 수만 명이 동참하다 보니까 이 상해가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1차 목표인 매국노 고관을 면직을 하는 거예요. 자오르린이 그 다음에 짱종상이 노종이인이 해임됐노라라고 해임서를 당시 대총통인 서세창이 발표를 해요. 이게 지금 그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이징의 총상에, 천진의 총상에 각계 언론, 그 다음에 매국노 징계하라라고 했던 이 일들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니까 1차적인 승리는 끝났지만 최종 승리 뭐냐면 강화 조약
조인 거부잖아요. 이 조인 거부를 이뤄낼 건가? 1차 목표는 달성되고 다시 다소 분노는 풀렸지만 과연 조인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북경 정부, 왜 베이징 정부라 그러냐면 남쪽에 국민당 정부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 북경 정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북경 정부에서 조인은 불가피하다. 연합국 측도 중국의 조인을 압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이 정부 대표단은 당신들 그 파리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훈령을 내리는데, 파리에서는 또 중국 유학생과 노동자들이 중국 대표단의 숙소를 포위해 가지고 조인을 거부하도록 막 압력을 밤낮 없이. 그러니까 파리 강화 조약에 6월 18일에 대표단이 서명을 안 해요. 서명을 안 해서 그러면 2차 목표인 최종 목표인 산동의 권익이 해소는 되질 않았어.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운동의 참여자나 관찰자 모두는 끈질긴 투쟁으로, 국내적으로는 매국노를 처벌하고 국외적으로는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라는 목적이 일부 달성이 된 거죠. 이것이 달성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대중들이 이제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냐? 미국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왜 지켜보고 있었냐면, 미국은 그 당시 구체적으로 전쟁을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중국에서 실력 행사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고 또 다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땅을 차지해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침략 야욕이 경계가 된 거예요. 저게 우리하고 태평양을 같이 쓰고 있는데 저게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군비가 차츰차츰 중국에서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근대 국가를 건설했지. 또 산동을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본을 축적하면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한판 붙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1921년에 워싱턴 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 워싱턴 회의에서 1921년 11월 12일부터 있었는데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9개 대표단이 모여가지고 태평양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때 임시정부로 민족 자결주의에 근거해가지고 외교 독립 운동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또 이승만 또 서재필 등등 가고 싶어 했지만 미국이 워싱턴 회의의 의제로도 한국 문제를 끼워주지 않아요. 완전히 제외시켜요. 이때 우리는 결국 민족 자결주의에 근거한 외교 독립론이라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철저히 실패를 간 데마다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뭘 제의하냐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과 미국과 영국 대립이 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비를 확장시킬 때 마음대로 군함을 만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앞으로는 제약하자. 그래서 해군 군축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주력 함대 보유량을 미국과 영국이 5척 하면 일본은 3척, 프랑스와 이태리가 1.6척.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전함 건조를 금지시켜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국의 기세에 눌려 가지고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24년 이런 압력을 받은 일본이 21개 조항 대부분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화북지방의 군벌, 주위의 군벌의 수령인 자오콘이 미국이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바로 선언하기 뭐냐면 21개 조항 요구는 무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일단락이 돼요. 그러면 역사적 의의가 뭐냐?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에 대응한 이 민족운동의 하나인데 여론을 통해서 계몽운동을 통해서 민중이 처음으로 정부 정책을 변경하는데 성공한 운동이에요. 중국 민중의 힘이 현실 정치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근대사 무대에 등장한 운동. 과거도 없었고 현재까지 없었어요. 이게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민중의 힘이란 무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그들의 의지의 표현이며 민중의 단결된 힘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사운동은 중국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광범위한 지역, 방대한 인원이 참가한 단합된 대규모 운동이다. 주체 세력은 신문화운동, 교수들이 열심히 계몽해서 키워진 청년 학생이고 그에 호응해서 일어난 상인 노동자들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경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에 있는 각 성의 군벌 세력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들과 상인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그냥 누르면 밟혔는데 이제는 밟히지 않는 지방에서도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그럼 누가 구체적으로 계몽을 일으켰느냐? 그리고 그 계몽을 일으키는 도구는 뭐였느냐? 그걸 살펴볼게요. 그걸 살펴볼 때 잠깐 3.1운동과 5.4운동을 비교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한국에서 3.1운동은 1900년대에 신문화운동이 벌어졌다. 신문화운동.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2조 고종 황제가 그대로 존속이 되고 또 그 가르침이 그대로만 있었다면 과연 3.1운동이 발생했을 것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 1910년도에 이미 우리나라는 완전한 일본 식민지로 문화적 압박을 받은 한일 합방 상태였죠. 한일 합방이란 말은 국가가 조직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아무것도 군대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1876년 강화도 조약, 1904년 한의의정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09년 기후각서, 1910년 한일합방 이렇게 나라가 다 해체돼 버리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뭐냐? 3.1운동은 기독교 부흥으로 신앙교육, 문명대치, 여성교육 기회 부여 등등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인이 글을 알고 뜻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없어졌어도 백성이 살아난 거예요. 이에 비해 중국은 신해혁명 이전까지 정치적 운동만 있었지 문화와 계몽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일을 했어도 위에 분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바꿔지질 않았어. 왜냐? 저 못 배우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츠자오런이라 해요, 중국말로. 영어로는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 가서 밥 얻어 먹기 위해서 간다. 아주 하시고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들어왔을지라도 전 중국의 백성들에게는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이 되질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이 오면서 문명이 퇴치돼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근데 중국은 지금도 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죠. 글을 알기에 참 힘들어요,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상태에 혼란스러웠었고 계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의 혁명 역사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군벌들이 전행을 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강이 중국을 다투어 빼앗아서 침략하고 빼앗는 그런 대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일본이 앞장서서 중국을 또 침범하니까 중국 사람들의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일본에 쏠려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 쏠린 그런 백성의 마음을 신문화 운동이 계몽하면서 오사 운동의 포인트 초점이 일본의 제국주의, 그 다음에 정부가 과거에 잘못된 전통과 가르침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과거 공자, 현재 일본에게 오사운동이 총뿌리를 겨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계몽이 필요한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중을 계몽하여 민중 스스로가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이 상태를 쟁취하는 것이 목표인데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볼 때, 교수들이 볼 때.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누구를 무찔러야 되느냐? 전통 유교 관념에 떠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우습지만 서양을 잘 배워서 자유와 평등과 독립을 알아야 되는데 때리면 때린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유의 전통을 버리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오사운동,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붙이기 뭐냐면 오사 신문화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는 신의 혁명으로 보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백성의 문화 수평이 높아야 된다. 수준이 높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전두시우라는 북경대 교수가 청년이란 잡지를 출간해서 시정, 그 당시 정책과 또 그 시기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 신문화 운동을 주도하는 형태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계몽할 건가? 계몽은 자유민주주의를 계몽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자리에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구 사상을 거기다 써넣자. 그래서 서구 사상의 핵심이 뭐냐? 더先生, 싸이先生이라고 그래요. 더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것을 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이언스를 이거를 과학을 싸이 선생이라고 백성들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先生과 싸이先生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미국의 존 두이나 또는 불란서의 베르그손이나 또는 꽁트나 너셀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독립과 박애의 이 개념이
중국 유교의 가족주의하고 대비되는 형태로 자꾸 소개를 해요. 여기서 이제 집 나간 노라라는 이 책이 있는데 입센이 19세기 후반에 쓴 시죠. 이건 희곡인데 이 희곡을 입센이 썼는데 이 입센이 쓴 책을 번역을 해서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인형의 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구일레이 자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노라는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노라는 행복한 가정에서 만족스럽게 살았는데 그녀는 점차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남편의 인형이고 아이들은 또 그녀의 인형이라는 것을 깨우쳐서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문을 쾅 닫으면서 나가버린 이걸 이제 집 나간 노라는 라는 그 계몽을 상징하는 희극이 있었는데 이거를 중국 사람에게 대대로 선전해서 자유연애, 특히 여성의 자유연애를 엄청 주장해서 부모가 반대한 자유연애와 결혼을 대학생들이 시도를 해요. 그래서 계몽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 집 나간 노라, 구일레이 자틴. 그래서 중국의 비참한 상황과 대비되는 서구 문명과 제국주의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과학을 숭배하고 공자와 맹자의 권위는 차츰차츰 과학과 민주 앞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계몽하면서 공자는 차츰 빛을 잃어가고 서구의 과학과 민주가 살아난다. 홍보되고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내용을 신문화 운동. 그럼 왜 이 신문화 운동을 외치는가? 손중산이 신의 영문을 성경하고 그 일을 이루었던 동맹회가 분열이 돼요. 그리고 군벌들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또 국민당이 정부하는 광동 정부, 국민당 정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군벌들이 솟아나서 내분 상태가 있고 나라는 분열되어 있고 결국은 일본은 청일 전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노일 전쟁도 이기고 그 노일 전쟁이 이긴 일본 신흥 제국주의가 유럽이나 다른 제국주의를 대신해서 중국을 침략하고 21개 조약을 체결하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군몰들에게 대량의 차관을 제공함으로 서로 결탁하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일이 국가를 구원하는 국가를 새롭게 바꾸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는 늙은 중국을 청춘 중국으로 바꾸자. 곧 늙은 국민을 청춘 국민으로 바꾸자. 이것밖에 없다. 누가 하느냐? 전도시오가 해요. 전도시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신청년이라는 계몽 잡지를 창간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희망은 당신들밖에 없다. 그래서 봉건 도덕을 혁신하고 윤리혁명을 일으키고 정신혁명을 일으키자. 이걸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진 세대가 곧 4년 정도 키웠어요. 4년 정도 키우니까 대학 1학년 때부터 4학년이 되겠죠. 이 학생들이
일어나서 일으킨 운동이 5.4 신문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신문화 운동의 핵심은 전두시오, 후시 이 두 사람이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 핵심 가주 중에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자를 바꿔야 된다. 문자. 중국의 문자가 한문인데 이 한문을 글을 쓰는 거하고 말을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글자가 틀리는 게 아니라 문장이 틀려. 그러니까 평소에 말하는 것은 구어체인데 편지를 쓰려면 아버지 전상서, 아버지 옥체 만강하옵시며 이런 식의 어려운 문자예요. 과거에 과거 시험을 봤던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고 말은 쉽게 하고. 그러니까 문자 혁명을 바꾸자. 뭐냐면 구어체인 백화문으로 우리 말하고 글도 쓰고 서로 대화하자. 엉뚱한 옛날 글자로 과거 시험 보듯이 하지 말자. 그거를 청년이라는 잡지에 백화문으로 된 소설을, 문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봉건 반유교 입장을 가장 분명히 구어체로 발표하는 소설이 광인일기예요. 황런드지. 그럼 이게 누구냐? 노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최초로 발표된 거예요. 신문화 운동의 핵심은 봉건적인 정치, 도덕, 문화의 뿌리인 유교를 비판하고 서양 사상을 수용하자라는 신사상 운동이에요. 근데 그 신사상 운동 가운데 구어체로 국민문학을, 통섭적인 사회문학을 지향하는 신문학 운동이다. 그래서 유교를 대체할 새로운 사상으로 서구식 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부각됐어요. 여기에 기독교 역할이 엄청 큰데 오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한 이유는 다음 주에 기독교가 어떻게 중국인과 충돌하고 수용되고 배척되는지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대학의 윤리학자이자 교육사상가인 총장 차이원 페이가 주도로 해서 이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전두시우 후수가 북경대 교수들이면서 북경대생을 주로 가리키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학교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문화 운동의 핵심은 그렇게 됐고, 신문화 운동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뭐냐? 방금 말한 청년 잡지. 이게 처음에는 청년 잡지라고 했다가 뒤에는 이제 신청년으로 바뀌는데 청년 학생의 사상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신청년이 결국은 나중에 분열하면서 이 사상 운동이 잠깐만 수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신문화 운동이 가능한 거는 열심히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운동을 거치면서 젊은 세대들을 잘 길러냈다. 이걸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민주화 과학을 내친 이유가 양모운동이나 개혁, 혁명운동 같은 것은 이전에 대다수의 국민운동은 반제나 반청조 같은 목적을 실현하고자 대중을 동원하는 데 그쳤어요. 대중을 동원만 했어.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민주적 권리도 얻지 못하고 자각적인 민주적 요구를 내걸지도 않아서 자연히 소수만 이 일을 알고 느끼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 일을 잘 몰라. 그래서 그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민주화 과학을 외친다. 그래서 1912년 중화민국 열시 역시 인민은 여전히 뭘 바라고 있냐면 황제나 어진 황제나 청렴한 관리를 기대하고 있지 어떻게 정치나 국가가 진보하고 부강에 대한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운동과 정치투쟁의 이 부분을 나눠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진독수가 신청년을 만들 때 각종 논설과 백화문을 통하여 가지고 공자와 도덕 전통을 전면적으로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히 공자를. 여러분 시간이 되면 중국 가면 중국에 그 산동에 취푸라는 곳이 있는데 그 취푸는 뭐냐면 동네 이름인데 거기에 공자의 묘가 있어요. 공자의 묘. 공자의 그 묘가 가족들이 쭉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자 후손들이 있는 사람들 보면 79대 손이 있어요. 79대, 80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공자의 자자손손들이 다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 공자에게 내린 황제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석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스상입니다. 나의 표본입니다. 등등 아주 찬양하는 말로 다 돼 있는데 그 묘비들이 다 시멘트로 깨진 중간을 이어놨어요. 왜냐? 처음 공자 비판을 받을 때가 오사운동이고 두 번째 비난을 받을 때가 문화혁명이에요. 문화혁명. 그러니까 오사운동 때하고 문화혁명 때 사람들이 그 공자묘에 가가지고 공자묘를 다 햄머로 깨서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후손들이 다시 세워놔서 그 흔적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화운동을 여러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들까지 우리가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도 결국은 정치투쟁이나 계몽운동이 그렇게 쉽게 중국 사람들의 머리 상태, 사고 상태, 이념 상태를 바꿀 수도 없었고 또 그 공백 상태를 사상의 혼란과 극심한 혼란에 있는 이념의 공백 상태를 뭘로 채울 건가? 그 채우는 시도들을 북경대 교수를 중심해서는 민주화, 과학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흘러오기는 하죠. 근데 주 내용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독수가 문학혁명론을 이야기해요. 뭔 말이냐?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형식을 가다듬고 문장을 아름답게 하는 기존 문학을 우리 좀 내려놓자. 좀 마음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쉽고 서정적인 국민 문학을 창작하자. 그래서 진부하고 아주 규격 맞는 고전 문학을 타도하고 신선하고 성실한 사실이 물건 사실이 아니라 실제를 표기한 쓴 사실을 문학을 갖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진솔하게 글쓰를 쓰자. 그리고 애매하고 까다로운 살림문학, 이 살림이라는 것이 정해진 그 규격대로 쓰는 것을 살림문학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사회문학, 우리가 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 냄새 나는 문학을 건설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918년도부터 1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년에 이 일이 가능했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쿠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했고 나중에는 커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1917년부터 북경대 교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진톡스와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해서 사상을 고취하고 과학과 민주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학 계량 추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는 뭐가 있냐면 방금 그 진독수가 이야기했던 거와 비슷한데 언어만 있고 사물이 없는 글을 짓지 말자. 여러분 이걸 그 스스로 상황 가운데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병 없이 신음하는 글을 짓지 말자. 괜히 흉내 내는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다음에 전고를 일삼지 말자. 난조 투어 새로운 맛이 없는 인사치레의 말을 쓰지 말자. 그리고 이것이 누구 뭐하고 서로 대꾸가 돼야 되는데 규격에 맞는 글을 짓지 말자. 그리고 문법에 맞지 않는 글을 쓰지 말자. 그리고 고인을 모방하지 말자. 속어나 속자를 쓰지 말자. 좀 이렇게 하더라도 이 물은 글은 좀 이쁘게 쓰자 이 말이죠. 그래서 구 시대를 타도하고 신시대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자의 그 집, 공자점을 타도하자. 제일 밑에 부분에 공자점을 타도하자. 이 말을 최초로 한 거예요. 이거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모욕적인 어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공자를 감히 네가 할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학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서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공부할 때 쓴 이야기인데 과거 시험 보듯이 아버지 전상서 이런 식의 고문 딱딱한 글을 쓰지 말고 편하고 좋은 통속적인 글을 쓰자. 아마 요즘은 안 읽어봤을 텐데 그래도 서유기는 봐봤을 거 아니에요. 수호전이나 서유기. 뭐 나피디가 신서유기 해가지고 강호동이랑 중국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게 서유기인데 그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고 수호전도 있고 금병매도 있고 홍루몽이 있는데 이미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 백화문으로 쓰여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자. 루신이라는 사람은 저기 일본 유학 시절 루신, 그다음에 이제 늙은 나이 먹은 루신이 나오는데 절강성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상당히 높은 벼슬자리를 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뇌물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투옥이 되고 아버지가 갑자기 병 걸려서 약방을 전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은 일본에 유학을 가요.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의과대학을 갔어. 의과대학. 일본의 의과대학을 갔는데 그 의과대학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의과대학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고 중국에 와서 고민하고 있다가 신청년일에 광인일기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 노신에 대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제9강 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이거 발표하는 것이 최초의 백화문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중의학을 공부하지 않고 서의를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중의병원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별 차도 없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것도 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근데 노신이 의학도에서 문학도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환등기를 의과 공부를 하면서 환등기 학교에서 일본 학교죠. 환등기 한 편을 보는데 중일 전쟁 당시 한 중국인이 일본군에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무기력한 중국인들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만 멀쩡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을 계몽하려면 문학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방향을 급전환을 하고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문학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적합할, 그 일이 적합하는 게 글을 쓴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여기서 하나 참고해야 될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시대는 틀려요. 1937년이면 중국이 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는 루코우치아오 전쟁이 있는데 이때 북경이 점령을 당해요. 그때부터 동원된 위안부가 45년 해방될 때까지 약 40만 명이 있었어요. 40만 명이 있었는데 중국 여성이 약 20만 명, 조선 여성이 약 15만 명 정도. 근데 이거를 일본이 지금도 계속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걸 또 동의해주고 해결됐다고. 그런데 거기에 일본군 전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스스로 찍는 사진이 3,000여 장이 나왔는데 50여 장이 2015년 5월 8일에 도쿄에 전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이 병사들을 상대한 여성들은 조선인으로 속아서 오거나 강제 연행됐다고 전해졌다라고 그 양반이 1988년 사망할 당시 남긴 사진에 쓰여 있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광인일기가 중국 첫 백화문 소설이라면 성경은 중국 백화문의 첫 번역서예요. 광인일기는 18년에 쓰였고 이 성경은 1906년에 신약이 백화문으로 번역이 완료가 됐고 19년에 구약도 번역이 완료가 돼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19년에 출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백화문으로 그 당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인일기는 중국 현재 상태의 진독수가 초대 공산당 서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성공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진독수가 쓴 누신이 쓴 광인일기가 큰 역할을 했지만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죠. 그래서 광인일기는 첫 백화문 소설이고 이 현재 삼자교에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중국어 성경이 첫 번역 성경이죠. 그래서 이 광인일기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죠. 그래서 이 광인일기의 역할이 뭐냐면 문학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이 광인일기다. 그 내용은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치면 뭘 하느냐? 미쳐서 주로 사람을 잡아먹어.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형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거야. 자기 형이. 자기도 스스로 고민할 때 뭐냐면 나도 내 여동생을 잡아먹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화의 주요 기지가 북경대학이었고 북경대 교수가 창간한 신청년이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목표는 전통 문화를 부정하고 서양의 각종 사상을 도입하고 도입해서 뭘 하느냐?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기독교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죠. 그 전까지는 기독교에 계속 반대하고 동네 들어오면 쫓아내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핍박했다라면 이 신문화 운동을 하면서 그 신문화 운동 전부터 스스로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스스로 기독교가 중국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겠다라고 진독수가 말해요. 근데 진독수는 예수의 인격이 중국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외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이 당시에. 신문화 운동의 목적이 낡은 문화를 타도하고 신문화 운동으로 국민성을 개조하고 낡은 전통을 파괴해서 천하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중국 사대부들이 이때도 대다수는 국가의 중대한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신하는 어떠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천부적 권리, 곧 순수한 개인주의적 자유나 독립이나 평등을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일로 무의식적으로 집단주의적으로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현실을 자꾸자꾸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전통 타도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 타도를 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중국은 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깨울 것인가? 무지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그래서 그 잠자는 사람들, 그 일을 계몽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문제이고 숙제다. 그래서 공자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전통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중국은 깨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신문화 운동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정치혁명으로는 되지 않고 철저한 문화혁명과 사회혁명으로 된다. 그러나 이 혁명이 결국은 또 뒤집힌 거예요. 개인 개조의 사회 개조로 가고 사회 개조에서 국가 개조로 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노동운동이에요. 노동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열심히 선전하고 노동단체를 만들어서 파업도 하고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운동이 활발히 펼쳐졌는데 일본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참여해서 빡공을 했죠. 빡공. 일을 안 해. 서로 투쟁하고 노조가 지금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그러나 수준은 틀리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정치 무대에 등장한 거예요. 차츰차츰. 그래서 노동 조건을 개선한 요구는 아니었지만 초기 공산주의의 활동에 힘입어서 자본주의의 제도 타파를
지향하는 쪽으로 차츰차츰 눈을 떠가는 거예요. 여성운동, 자유주의,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는 뭔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나, 키, 이걸 뭐냐면 무정부주의. 아나키는 무정부주의예요. 그런데 아나키스트는 지배자가, 권위자가 없는 상태, 곧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권력을 부정해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권력. 그래서 정부뿐이 아니라 종교, 사회, 자본, 문화 단체도 될 수 없죠. 그래서 정부가 필요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 정도로 무정부주의자가 그렇게 된다면 아나키스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권력을 부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성 해방을 하면서 중국 사회에 과거에 가장 여성들이 존대받지 못하는 게 전족. 내가 그 그림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여자 발이 손보다 적어요. 이 정도. 어떻게 되냐? 발가락을 뒤로 구겨서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국에서 넣어가지고 딱 감아서 그걸 전족이라고 그러는데 넣어가지고 겨우 10cm 정도 발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의 걷지 못하죠. 노동도 못하고 거의 집에서 남자의 놀이기감밖에 안 되는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중국 여자들이. 근데 이때부터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38 분여절이 되면 엄청난 실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들보다 더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혼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참정권도 이야기하고 그런 형태로 많이 부흥 발전돼 버렸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궁두 후주 운동이래요. 궁두 후주 운동. 그 말은 뭐냐면 일도 하고 독서도 한다. 공부도 한다. 그래서 이 불란서로 유학 간 사람이 많았는데 뭘로 가느냐? 프랑스로 파견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로 불란서로 많이 갔어요. 이때 누가 갔냐? 저월라이 덩샤오핑 등소평과 주울레가 갔어요. 이게 아주 중국의 역사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죠. 중국의 최고의 총리 저월라이, 그다음에 중국의 인민의 아들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덩샤오핑이 불란서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사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청년 그룹이 결국은 마르크스주의자로 가기도 하고 자유주의자로 가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결국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개인과 단체로 이상을 실현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는데 그 변혁에 남녀 단발, 남녀 공화, 혼인의 자유 등등 개성 해방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개성 해방의 문제가 결국은 정치를 계속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정치하고 연관이 되는, 끝에 가서는 정치하고 맞물려 지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아무리 반항하고 해도 결국은 그 개인이 단체를 조직해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이 이상이 자기 모순에 빠져서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론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회에 대한 실험이 여러 단체, 여러 주의가 나와서 유행했는데 결국은 각 실험은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회 개조 운동이 좌절을 겪어요. 새로운 새마을 운동, 신촌 운동, 많은 기대를 하고 했지만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에서도 예비하고 그런 일을 예비하는 길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회개정운동이 노동운동이 좌절돼요. 그래서 농촌으로 농화를 간 대학생들이 환영을 받지 못해요. 또 노동자를 되기 위해서 노동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갔는데도 노동도 안 되고 힘도 딸려요. 그리고 노동자한테 가서 망치질부터 배워야 돼. 가르치러 왔는데. 이런 좌절감을 학생들이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회운동이 각지에서 실패를 하고 후수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로 가면서 공산당한테 엄청 비난을 받죠. 그래서 이분은 대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대만 넘어가 가지고 그 전에도 국고정리란 말은 뭐냐면 과거의 책들이 제대로 문법적으로나 앞뒤가 조리가 안 맞아. 두서가 없어. 체계가 없으니까 신문화 운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문화에 대해 편견 없는 원칙, 대원칙을 확립하고 보존하고 모방하고 정리를 하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열매를 거두죠. 근데 또 하나는 문화 보수주의자들. 과거가 왜 틀렸느냐?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의 혁명파를 대등하게 어깨를 겨누었던 무술정변파 양치자오가 파리의 그 방문단 협상단으로 같이 가가지고 유럽을 유람한 기록에 대한 기록을 남겨요. 보니까 뭐 서양도 별 볼 일 없네 라는 식의 글을 써서 문화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뭉치게 돼요. 그래서 서양 과학과 문명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잘 보수해 보자. 지금 현재 중국이 이런 형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양치차오는 전통의 인문 가치로서 근대 과학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을 잘 조화 일으켜서 보여주고자 추구를 했죠. 그래서 전통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국민의 개조를 위해서, 국민성의 개조를 위해서 전통 사상과 정치와 사회와 체계의 굴레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유교를 격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유교를 주로 비판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너무 기하고 비천한 것을 구별하고 일방적으로 불평등 의무를 강요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군은 임금은 신하에게 등등 이런 게 너무 2000년 동안 전제 정치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이걸 비난했는데 공자를 뭐라고 말을 했냐? 도둑놈이라고 매도를 했어요. 도둑놈. 유교는 인의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라고 비난한 거예요. 중국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공자의 권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전이고 공시상점, 유교를 타도하고자 나다 공주디엔 이렇게 구호를 끊임없이 남김없이 드러냈죠. 그래서 이 하게 된 그 배경은 원세계예요, 원세계. 군벌이 그냥 장악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처음에 컸죠. 그래서 이 공자의 모습이에요. 공자의 그 상해에 큰 도둑놈 공자 이런 식의 글자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뭐라 그러냐면 도척이라는 그 도둑놈의 대명사가 있는데, 도척의 회로움은 한 시대에 그쳤지만 도둑 공자의 재앙은 만세에 미쳤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누가 표현했냐? 오우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 가운데서 중국에서 공자는 격렬하게 공격을 받았던 거죠. 왜 이렇게 공격을 받았느냐? 웬스카이나 짱슌이 자신의 황제 체제 부활의 도구를 공자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전통 학문의 정통하던 지식인들도 철저히 전통을 부정하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 한 것은 중국 문화에 종교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맹목적인 신앙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고려함을 자기 개선의 표준이나 귀결로 삼았던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공자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부정했다. 또 황제의 체제는 붕괴됐는데, 그죠? 그래서 황제의 체계가 붕괴돼서 충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민국 이후에도 충이 여전히 존재를 했어. 어떻게? 효도와 충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공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개인을 대가족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와 평등과 독립의 지위에 그리고 권리에 이르게끔 추구하게 하고, 둘째는 효가 충의 기본임을 폭로해야 된다. 참 복잡하죠. 이런 일 때문에 청년들이 가족에 대해서 갖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에 대한 충성을 안 하려면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빗대서 욕을 하니까. 그래서 부친을 가까이 섬기고 멀리 군주를 섬긴다라는 삼강오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문화혁명과 이 오사운동을 거치면서 중국의 좋은 내용들도 잊어먹고 비난하게 된 거죠.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좋은 것까지도 다 잃어먹어 버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했던 중국인과 기독교의 충돌, 수용, 배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2시간 안에 이게 끝내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또 후진까지 해가지고 시간이 또 더 걸렸습니다. 질문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질문 없을 줄 알아요. 없어야 되고.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